수선화를 찾아서 송기원. 붕 붕. 간밤의 숙취가 아직 깨지 않은 채 화장대 앞에 앉아 클렌징으로 얼굴을 닦아내고 이제 막 콜드크림으로 마사지를 시작할 때 그녀는 첫 백고동 소리를 들었다. 멀리 육지에서 검푸른 물결을 헤치며 달려온 여객선은 지금쯤 속도를 줄여 동도를 에워돌며 바다에 하얀 명주천을 깔듯이 그림 같은 뱃길을 만들고 있을 것이었다. 어머, 벌써 이렇게 되었나? 그녀는 가볍게 놀라는 마음이 되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계는 어김없이 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10분만 지나면 여객선은 5시간 가까운 항해 끝에 드디어 여객선 터미널에 닿아 손님들을 풀어 놓으리라. 그녀의 화장을 하는 손놀림이 자연스럽게 빨라졌다. 스킨과 로션을 바르고 영양크림으로 대충 밑 화장을 마친 다음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찍던 그녀는 문득 자신의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손의 떨림과 함께 이번에는 그녀의 귓바퀴 언저리에 아직도 남아있는 백고동 소리의 여운이 이내 어떤 멀미 기운 같은 어지럼증이 되어 마치 모래밭을 스미는 잔물결들처럼 온몸에 스며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멀미 기운을 느끼자마자 그녀의 가슴은 예외 없이 두근거려 왔다. 정말 이상도 하지? 그녀는 거울 안에 갇혀있는 얼굴을 향해 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거울 안에 갇혀있던 얼굴에서 두 눈이 크게 열리는 것을 보았다. 분명한 멀미 기운과 함께 가슴에 느낀 동계를 크게 열린 두 눈이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그 두 눈을 향해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마 숙취 탓이겠지. 그런 버릇이 없어진 지 벌써 몇 년인데 이제 새삼스럽게. 하긴 지난 밤에는 너무 무리를 했어. 새벽 4시가 넘도록 마셔대다가 끝내는 파김치가 되어 손님 어깨에 기대어 졸기도 했으니까. 그녀는 잠깐 멈추었던 손놀림을 다시 시작하여 이번에는 콤팩트로 얼굴을 찍어나갔다. 그녀는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기미들이 켜켜이 분가루 속에 묻혀가는 것을 거울 밖에서 지켜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땐 정말 힘들었어. 무슨 병인 줄 알고 줄곧 약까지 먹어댔으니깐. 그녀는 거울 안에 갇혀있는 얼굴을 향해 가볍게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이며 루즈를 바르고 간밤의 무리가 그늘로 남아있는 눈가에 푸른 아이섀도우를 덧칠했다. 붕, 붕. 그녀는 볼 연지를 바르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두 번째 백고동 소리를 들었다. 여객선은 이제 동도를 지나서 서도를 맞은편에 둔 채 본도로 뱃머리를 돌렸을 것이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지금쯤 갑판 위에서 본도를 바라보며 벌써부터 마음이 들떠 있을 관광객들이며 낚시꾼들의 모습이 떠올라왔다. 그러자 그녀는 또다시 백고동 소리의 여운과 함께 멀미 기운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멀미 기운이 아슬아한 어지럼증이 되어 그녀의 온몸에 스며들고 끝내 가슴의 동계가 시작되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입술을 비틀며 신음소리를 내고 말았다. 아... 뱃고동 소리를 듣기만 해도 대뜸 멀미 기운을 느끼는 얄궂은 버릇은 그녀가 이 섬에 있는 술집 낙원정으로 팔려온 지 3년이 지나도록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차츰 뱃고동 소리에도 무감각해져 멀미 기운을 느끼는 빈도가 줄어들더니 5년쯤 지나면서 비로소 그런 버릇이 사라졌다.
그녀는 그때 혼자서 중얼거렸다. 나도 이제 섭년이 다 됐나 봐. 그녀의 멀미 기운은 어쩌면 육지의 항구에서 주인 여자를 따라 처음으로 여객선에 오를 때부터 비롯된 것인지도 몰랐다. 잔교를 건너 여객선에 첫 발을 딛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발이 틀림없이 여객선의 둔중한 철판을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밑이 없는 허방이라도 짚은 듯 아득한 멀미 기운을 느껴야 했다. 그녀의 멀미 기운이 심한 배멀미로 변한 것은 여객선이 다도해의 오밀조밀한 섬들을 지나 외해로 접어들면서부터였다. 아침에 항구를 떠날 때만 해도 바람 한 줄기 없이 화창하던 날씨가 외해로 접어들자마자 변덕을 부려 느닷없이 시커먼 구름대들이 몰려들더니 이내 여객선을 뒤덮을 듯한 풍랑으로 변했고 여객선이 기우뚱거리는 데 따라 그녀는 선실 안에서 이리저리 뒹굴며 미처 부끄러움을 느낄 틈도 없이 음식 찌꺼기는 물론 쓴물까지 죄다 토해냈다. 그렇지 않아도 2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지도를 보면 틀림없이 깊고 푸른 바다에 외딴 점 하나로밖에는 나와 있지 않을 조그만 섬으로 발려가는 자신의 처지가 여간만 딱하지가 않았는데 뱃멀미가 덮쳐 쓴물까지 토해내자 그녀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마음이 되어 선실 바닥을 뒹굴며 마음껏 울었다. 섬에 온 얼마 동안 그녀는 뱃고동 소리만 들어도 대뜸 뱃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욕지기를 견디지 못해 헛구역질까지 해대며 멀미 기운에 시달렸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그런 하루 이틀이 모여 한 해를 넘기고 두 해를, 세 해를 넘기게 되자 어느 사이에 멀미 기운은 그녀에게 전혀 엉뚱한 의미가 되어 있었다. 처음에 멀미 기운을 느끼면서 뒤따르던 뱃속의 욕지기가 씻은 듯 사라지고 대신에 아스라한 어지럼증이 오면서 얄궂게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녀는 혼자서도 그만 얼굴이 붉어진 채 일손마저 놓아버리고 안절부절하곤 했다. 언젠가 그녀는 그런 자신이 얼토당토 않지만 혹시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색을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은 그런 자신이 너무 우스워서 혼자 깔깔대며 웃다가 끝내는 철철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다. 그녀는 섬으로 팔려오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끝까지 와버린 술집 여자답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검푸른 바다에 버렸을 것이었다. 꿈이니 희망이니 미래니 하는 허섭쓰레기는 물론 아직 버리기 안타까운 22 나이까지 그렇게 바다에 버리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을 것이었다.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몰라.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파도 소리나 듣다가 가는 거지 뭐. 이제부턴 마음이나 편하게 사는 거야. 섬에 와서 거친 뱃사람들과 어쩌다 관광이나 바다 낚시를 하러 들른 건방진 육지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몸을 팔면서 그녀가 나름대로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자 그녀에게는 이곳의 생활이 그렇듯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 까짓것 바닷가에 흘러온 쓰레기 같은 주제에 한 번 더 짓밟혀본들 대수랴. 차라리 누구든지 다 짓밟으라고 아예 내던져버리는 거지. 어쩌다 언짢고 징그러운 손님이 걸리면 그녀는 그런 손님일수록 더욱 해프게 몸을 주어버리곤 했다. 그런 그녀에게 배고동 소리를 듣자마자 멀미 기운같이 아스라한 어지럼증과 함께 두근거리기 시작한 가슴의 동계는
어쩔 수 없이 불가사의할 뿐이었다. 도대체 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그녀에게는 꿈이나 희망 따위는 물론이거니와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그리워할 대상조차 없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이란 날마다 변함없이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고 또 밀려오고 밀려가는 저 가히 없는 바다 같은 것일 뿐이었다. 만일 그런 것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면 그녀는 단 한 번 누군가를 기다린 적이 있기는 있었다. 섬에 온 지 2회째 되는 무렵이었다. 그 남자는 정어리나 고등어 따위를 훑는 트롤 어선의 주방에서 일하는 하급 선원이었는데 술이 취하자마자 4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뜸 눈물을 짜는 심약한 사람이었다. 눈동자에 약간 백태가 낀 남자가 훌쩍거리자 그 남자의 막내 동생뻘이 듬직한 다른 선원들은 죄다 웃음을 참지 못했다. 틀림없이 그녀도 덩달아 웃었을 것이었다. 약간 얼뜨기 같은 데가 있는 그 남자는 술자리에서 그렇게 놀림감이 들 만큼 충분히 우스꽝스러웠다. 그녀가 그 남자를 따라 여관으로 외박을 나간 것은 그런 남자를 딱히 아는 마음도 없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관에서 그 남자가 뜻밖의 그녀에게 구혼을 해온 것이었다. 그것도 그 남자 특유의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봐라, 나한테 아들 하나만 낳아두고. 이제 막 옷을 벗는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그 남자가 훌쩍거리는 코맹맹이 소리를 냈을 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깔깔거리며 웃고 말았다. 아저씨, 제발 그만 웃겨. 그러자 예의 눈동자에 백태가 낀 눈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이 솟아나왔다. 울 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런다 카이. 아저씨 엄마가 어쨌는데? 그녀가 여전히 웃음을 참지 못한 채 장난스럽게 물었고 울 어머니는 혼자 고향에 계신기라. 자석이라고는 달랑 나 뿐인데 우째 돼갖고 나라도 죽어불면 우야노. 그 남자는 여전히 눈물을 흘렸다. 니도 그렇지. 섬에 있는 가슴아들 빚이 한두 푼이 아니라 카드만 언제 빚 갚고 육지로 나가노. 니만 좋다면 내사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니 빚은 갚아줄 기구마. 그러면 니도 좋고 울 어머니도 좋고 다 좋은 일 아이가. 40이 넘도록 결혼조차 하지 못한 그 남자에게는 고향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늙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코맹맹이 소리로 더듬거리며 그녀에게 결국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려던 것이었다. 잠자리에 들자 그 남자는 구린내 나는 숨을 그녀에게 내뿜으며 연신 다짐을 했다. 아, 아들 낳아주는 기제? 그레체? 빨리 대답해라 카이. 알았어. 낳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녀는 그 남자의 숨을 피해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눈을 질끈 감으며 소리쳤다. 새벽에 그녀가 잠자리를 빠져나와 기척 없이 옷을 입는데 어느새 그 남자가 그녀의 다리를 붙들었다. 나한테 약속한 거 참말이제? 정말 지겨워. 낳아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좀에 앉으라. 그 남자가 그녀를 요 위로 잡아당겼다. 얼뜨기 같은 표정과는 달리 그 남자의 완력은 뜻밖의 거칠어서 그녀는 자칫 방바닥에 쓰러질 뻔하였다. 내 말 맹심하거라이. 요번 괴기잡이가 끝나면 분명히 니를 데려 올 기구만. 그때까지 몸조심해서 쓴다 카이. 그 남자는 단호한 말투였다. 그 후로 이따금씩 그녀는 그 남자를 기억해내곤 하였다. 처음에는 그 남자의 구린내 나는 숨과
우스꽝스러운 구원 방법만이 먼저 떠올라 그때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깔깔거리곤 하였다. 그렇게 웃다가 보면 그녀는 문득 어쩌면 그 남자가 정말로 그녀를 데리러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마치 불례라도 된 듯 화들짝 놀랐다. 섬에 온 후로 그토록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 꿈이며 희망이며 미래 심지어는 22이라는 아직은 젊은 나이까지 바다에 던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흡사 바닷물이 모래톱에 스며들듯이 은근슬쩍 그녀의 가슴 속에 스며든 것이었다. 그렇게 그녀의 가슴 속에 스며든 그 남자는 당연한 것처럼 그녀의 새로운 꿈이며 희망이며 미래가 되었다. 어느 때 그녀는 자신이 그 남자의 아이를 업고 늙은 어머니를 찾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였는데 그녀는 미처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상상 속의 자신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쩌면 바로 얼뜨기 같은 그 남자에 의탁하여 그녀는 섬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신의 원망을 아무 거리낌 없이 키워온 것인지도 몰랐다. 그랬다. 중요한 것은 그 남자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섬 이외의 생활을 꿈꾸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마치 벼랑에서 바다로 몸을 던지는 심정으로 가슴속에서 살고 있는 그 남자를 죽였다. 물론 그 남자의 아이도 함께. 그리하여 마침내 텅 비게 된 그녀의 가슴 속으로는 날마다 변함없이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고 또 밀려오고 밀려갔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뱃고동 소리에도 무감각해져 더 이상 멀미 기운을 느끼거나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없게 되었다. 언니, 뭐해? 빨리 나오지 않고. 미경이가 제 방의 미닫이 문을 열고 나오며 재촉을 했다. 그녀는 뱃고동 소리에 놀라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는 자신을 거울 속으로 바라보며 얼핏 이마를 찌푸렸다. 그렇듯 까맣게 잊고 지냈던 얄궂은 버릇이 하필이면 오늘 되살아난 것일까? 아니, 아직 옷도 안 입었네. 우리 먼저 가? 마루를 쿵쾅거리며 건너온 미경이가 드르륵 미닫이 문을 열며 핀잔을 주듯 말했다. 알았어. 금방 끝낼게. 조금만 기다려. 그녀는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칼들을 화장지로 쓸어 모으며 화장을 끝내고 대충 화장품들을 정리했다. 그녀가 나들이 옷으로 차려입고 방을 나서자 저마다 날아갈 듯한 한복 차림에 한껏 멋을 부린 미경이와 나영이, 소정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마당으로 내려섰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둔다니? 그녀가 마치 자신의 해찰이라도 얼버무리듯 그들을 흘겨보며 얼핏 딴청을 부렸고 아이 참, 언니도 오늘 엄마가 새 아이를 데려오자노. 미경이가 그녀의 눈길을 맞받고 나섰다. 아, 그래. 오늘 새 아이가 오는구나. 그녀는 자신이 그런 사실마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워서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어제 주인 여자는 육지로 물건을 사러 떠나면서 인자 봄이 드면 관광객들이 몰릴 텐디 아무래도 아가씨를 한나 더 데리고 와야 쓰겄지야 하고 말했었다. 오늘 주인 여자가 새로 아가씨를 데려오면 낙원정에는 그녀를 포함해서 아가씨들이 5명이 되는 셈이다. 관광객이 한참 밀려오는 여름철에는 5명으로도 부족해서 7명으로 늘어나곤 했다. 하긴 그렇게 바쁠 때에도 주인 여자는 매번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옛날 파시 갱기에 비하면 이건 애기들 장난도 아니지. 뭐 그때는 무조건 괴기 한 상자가 아가씨 한 사람 화대였는디. 아,
뱃사람들이 괴기 상자를 들고 줄을 서서 차례를 지달랬은께 아가씨들도 전국에서 쥐발로 몰려들었어야. 오죽 흥청망청 갱기가 좋았으면 이 섬에는 강아지 새끼들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소문이 났겠냐. 시방사 종치고 막 내린 게제. 그녀가 처음 이 섬에 왔을 때부터 무슨 전설처럼 듣고 또 들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비록 옛날 파시가 서던 경기는 사라졌다 해도 그녀가 처음 온 무렵에는 손님의 대부분이 뱃사람들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섬은 어업 전진 기지답게 어선들이 자주 드나들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차츰 어선들의 뱃길이 끊겨버린 것이었다. 뱃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섬 가까운 바다에서 더 이상 고기가 잡히지 않아 멀리 동지나 해까지 다니다 보니 이 섬에는 들를 틈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새삼스러운 눈길이 되어 셋을 내려다보았다. 그 중에서 무심코 소정이의 얼굴에 눈길이 멈추는 순간 그녀는 피식 가벼운 콧웃음 소리를 내고 말았다. 소정이의 얼굴은 어떤 긴장과 기대감으로 어쩔 수 없이 굳어진 표정이었다. 지금까지 낙원정에서 막내 노릇을 해오던 소정이가 드디어 막내 딱지를 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눈치 빠른 소정이가 대뜸 그녀의 코 웃음을 알아채고 언니는 괜히 비웃고 그래. 그녀를 향해 입술을 내밀었다. 그러자 나영이가 그녀 대신 나섰다. 누구는 운도 좋아?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신참을 면하지? 왜 이래? 석 달도 넘었어. 그것도 한겨울 내내 잡일은 다 시키고선. 소정이가 지지 않았고 고작 마루 청소 정도 하고선 그것도 일이래. 옛날엔 언니들 그것 묻은 빤스도 다 빨았다는 걸 알아야지. 자기도 여기 온 지 1년이 못 됐으면서 고참 행세는 혼자 다 하고 있어. 둘의 티격태격을 지켜보며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나이를 헤아렸다. 가만히 있자. 29인가 30인가? 그렇게 거의 잊고 살다시피 넘겨온 나이를 헤아리게 되자 그녀는 불현듯 가슴이 털컹 뛰는 느낌이었다. 나영이나 소정이 또래인 22살에 와서 7년이 지났으니 29이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나이보다 바로 7년이라는 횟수가 새삼스러워서 가슴마저 덜컹거렸을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녀는 낙원정뿐만 아니라 섬 안에 있는 술집 아가씨나 다방 레지들 중에서도 고참인 셈이었다. 29이면 술집 여자의 나이로는 막다른 곳에 다다른 것이다. 그녀는 자칫 울음이라도 터질 것 같아서 자신도 모르게 힘을 주어 입술을 깨물었다. 7년 전 당시로는 적지 않은 빚이었던 200만 원을 겨우 갚은 게 언제였더라? 섬에 온 지 4년 가까운 무렵이었으니까 22살부터 26살에 이르는 나이다. 그녀는 자신이 빚을 갚기 위하여 숨가쁘게 지낸 그 무렵이 마치 꿈속에서의 일처럼 아련해지면서 불현듯 그 무렵의 자신이 무슨 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이제 머지않아 30살이 되는 술집 여자로는 파파 할머니가 돌아보는 22 무렵의 나이란 어쩔 수 없이 무슨 꽃처럼 예쁘지 않으랴. 문득 가까이에서 다시 한번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다. 여객선은 드디어 동도를 지나 터미널 쪽으로 뱃머리를 돌리며 속도를 줄였을 것이다. 그녀가 무심코 신음소리를 내었다. 백고동 소리가 울리자 또다시 예의 멀미 기운과 함께 두근거리는 가슴의 동계가 시작된 것이었다. 언니, 왜 그래? 미경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어제 술을 너무 마셨나 보다.
그녀가 미경이의 눈길을 피하며 마루를 내려서서 신발을 신었다. 미경이는 이내 밝은 표정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 언니, 요즘 술자리마다 너무 마셔대더라. 뭔가 정상이 아니야. 언니답지 않게 왜 그래? 내가 언제? 핀, 능청 떨기는. 어젯밤만 해도 그렇지. 그치들 징그러워서 죽겠는데 언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새벽까지 물고 늘어지요? 그렇다고 매상 올려주는 기분파들도 아닌데 언니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어서 가자. 늦을라. 그녀는 셋을 재촉해서 낙원정을 나섰다. 일행이 대문 앞의 돌담을 지날 때 섬에 차라리 동백꽃 같은 것은 안 피었으면 좋겠어. 나영이가 엉뚱한 소리를 했다. 나영이의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까닭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다리마저 후들거리는 것이었다. 얜 무슨 말이 그러니? 동백꽃이 어때서? 미경이가 핀잔을 주었다. 몰라. 그래도 저기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나영이가 턱끝으로 돌담 너머 유채밭 머리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몇 그루 동백나무가 노란 유채꽃들을 용단처럼 바닥에 깐 채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서 가지마다 미어 터질 듯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나영이의 말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별스럽지 않게 보아 넘겼던 동백꽃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붉은 색감이어서 눈에 시려온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 붉은 색감 때문에 자칫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황급히 동백나무에서 시선을 돌렸다. 그래, 나도 나영이 같은 마음이 된 적이 있었어. 그녀는 지천으로 피어있는 동백꽃들이 무슨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미워서 거의 증오하는 마음이 되었었다. 동백꽃들이 제철을 맞아 한창 번그러지면 그것들은 꽃무더기라기보다는 차라리 한 덩어리의 커다란 붉은 색감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 붉은 색감만 대하면 그녀는 그만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짓뭉개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애꿎은 동백꽃들만 두 손이 뻘겋게 되도록 짓뭉개곤 했는데 그렇다고 얘의 충동이 없어지는 것도 또 그 붉은 색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결국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시고 술자리를 엉망으로 만들거나 공연히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녀 스스로 피투성이가 되곤 했다. 훗날 그렇게 짓뭉개지고 싶었던 것이 동백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동백꽃이 피거나 지는 일에도 무심할 수가 있었다. 늦겠다. 서두르자. 그녀는 마치 어떤 무렵의 자신을 동백꽃들의 붉은 색감으로부터 비켜 세우듯이 나영이의 등을 밀었다. 그녀가 셋을 앞장 세워 여객선 터미널로 갔을 때는 이제 막 도착한 여객선에서 손님들이 하선하고 있는 중이었다. 손님들은 역시 이른 봄의 모처럼 따뜻한 날씨를 맞아 바다 낚시를 하러 온 낚시꾼들과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손님들을 여관이나 식당의 안내원들이 서로 잡아 끌려고 작은 소동을 벌이고 있었다. 비록 그들처럼 소동을 벌이지는 않지만 그녀들이 여객선의 도착에 맞추어 터미널에 나오는 것도 손님을 끌기 위한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녀들이 화사한 나들이 옷을 입고서 한껏 밝게 웃고 있는 것은 일종의 전시 효과를 노린 셈이었다. 예쁜데? 어디 있는 아가씨들이야? 아니나 다를까 나란히 서 있는 그녀들을 지나치며 낚시꾼들 중에서 40대의 사내가 농을 걸어왔고 미경이가 잽싸게 받았다. 저기 낙원정이요. 이따 놀러 오세요. 끝내줄게. 그러자 소정이도 나섰다. 선글라스 오빠, 오빠가 오면 그냥 줄게.
그때 나영이가 자리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서서 누군가를 손가락질을 해대며 댁들이 뭔데 허락도 없이 함부로 사진을 찍는 거야?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나영이가 손가락질을 해대는 곳에는 사진기를 든 사내와 그 일행인 듯한 안경 낀 사내가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실실 웃고 있었다. 아가씨들이 하도 예뻐서. 그러자 나영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칠게 대들었다. 이것들이 어디서 헤쳐먹던 수작이야? 이런 데 있다고 우리를 아예 사람 취급도 않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도 근질근질하던 참에 잘 걸렸다. 야, 좋게 말할 때 필름 내놔. 나영이가 다짜고짜로 막말을 하며 예사롭지 않게 대들자 사내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서로 눈을 맞추더니 사진기를 든 사내가 과장된 몸짓으로 어깨를 으쓱거려 보였다. 어쩌지? 필름을 주면 난 밥줄이 끊어지는데. 아가씨,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요. 마치 파마를 한 듯 심한 곱슬머리인 사내는 아예 눈꼬리를 말며 눈웃음을 보냈고 제 성깔을 못 이겨 얼굴이 파르르 떨리는 나영이를 제치고 재빨리 미경이가 나섰다. 그럼 봐줄 테니 이따가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가고 말고 아가씨들이 오라면 지옥까지도 가지요. 그런데 아가씨들 집은 어디? 곱슬머리 사내는 이제 살았다는 듯이 드러내놓고 만담 쪼였다. 저기 낙원정이요. 미경이가 받았고 이름 한번 좋네. 틀림없이 갈게요. 곱슬머리 사내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자 지금껏 잠자코 있던 소정이가 쭈삣거리며 나섰다. 저 아저씨들 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소정이의 질문이 뜻밖이었던지 사내들은 다시 서로 시선을 주고받더니 지금껏 잠자코 있던 안경 쓴 사내가 작은 눈을 더욱 작게 만들어 안경알 속에서 가늘게 웃으면서 사기꾼 쉽게 대답했다. 핏, 자기가 자기 보고 사기꾼이라는 사기꾼이 어딨어? 왜? 아가씨 앞에 있잖아. 미경이와 소정이가 나서서 사내들과 문답을 나누는 바람에 그만 한풀 꺾여버린 나영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마른 침을 뱉었다. 텟, 재수 없으려니. 이봐요. 난 대개 같은 사람들만 보면 구역질이 난다고요. 쥐뿔도 아닌 것들이 폼 잡고 잘난 척 뻐기는 꼴이라니. 나영이가 곱슬머리 사내의 커다란 사진 가방을 흘끔거리며 말했고 아니, 폼 잡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곱슬머리 사내가 여전히 눈웃음을 보내며 말했고 그렇게 실실거리면서 사내들은 그녀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인 다음 배에서 내린 손님들을 뒤따라 거리로 올라갔다. 그때 소정이가 호들갑스럽게 그녀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언니, 저기 엄마 내려. 아, 제가 새로 오는 년인가 봐. 주인 여자가 가판에서 내려 그녀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 뒤에서 보라색 코트를 입은 여자아이가 그녀들을 힐끔거렸다. 여자아이는 뱃멀미에 적잖이 시달린 모양으로 마구 헝클어진 머리카락이며 엉망이 된 옷맵시를 미처 고칠 마음도 내지 못한 채 무언가 어리 빠진 표정이었다. 그렇게 어리 빠진 표정으로 여자아이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두 눈을 지켜세워 그녀들을 올려다 보았는데 무슨 적이 같은 것이 파랗게 느껴지는 시선이었다. 여자아이의 파란 시선을 대하자 그녀는 또다시 예의 멀미기운과 함께 가슴의 동계가 되살아오는 느낌이었다. 이상도 하지.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신의 멀미기운과 가슴의 동계를 마치 남의 것을 대하듯 의아해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여자아이의 어리빠진 표정 위로 겹쳐오는 7년 전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어라, 저년 눈꼬리 찢겼던 것 좀 봐. 성깔이 보통이 아니겠어.
얘 소정아, 너 단단히 손 좀 봐야겠다. 안 그러면 네가 잡히겠는걸? 미경이의 말을 흘려넘기며 그녀는 여전히 여자아이의 표정 위에 겹쳐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생각했다. 어쩌면 오늘 멀미 기운을 느끼면서 가슴을 두근거린 것은 바로 저 모습 때문인지도 몰라. 그래, 바로 저 모습이야. 그런데 왜 오늘 새삼스럽게 7년 전의 저 모습이 나타난 거지? 걸어서 1시간 남짓이면 주위를 다 돌 수 있을 만큼 섬은 작았다. 그러나 이 작은 섬엔 동도와 서도가 마치 한 여자를 두 남자가 껴안은 형상으로 에워싸고 있어서 언제나 섬의 앞바다를 호수처럼 잔잔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일테면 천혜의 항구인 셈이어서 태풍이라도 불면 남해안 일대는 물론 동진하해 부근까지 조업을 나간 어선들의 피양지가 되었다. 오랫동안 무인도로 버려져 있던 이 섬을 어항으로 개발한 것은 정작 일본인들로 일제시대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소위 내지의 어부들만 살았다고 했다. 그렇게 이루어진 어항답게 거리를 이루고 있는 집들은 죄다 일본식 목조 건물이었는데 나이 많은 낚시꾼이나 관광객들이 이건 마치 후쿠오카나 꾸슈 어디의 포구에라도 온 것 같군 하고 감탄하는 것을 그녀는 술자리에서 자주 들었다. 어떤 손님은 한술 더 떠 너희들 차라리 기모노를 입으면 어울릴 텐데 말이야 하고 그녀들에게 이국 취미를 권하기도 하였다. 그녀에게 이제 멀미 기운이나 가슴의 동계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가슴 밑바닥에서 까닭을 알 수 없는 한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것이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한기를 느낀 것은 새로운 여자아이에게 이 섬에서 살아갈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는 중에였다. 육지에서 스스로 진아라고 불렸다는 여자아이는 한마디로 율랑녀 밀매 조직에 속아서 이 섬에까지 오게 된 모양이었다. 서울이 집인 여자아이는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이태원 일대의 디스코텍이며 카페를 드나들다가 괜찮은 오빠를 만나서 소위 사랑이라는 것을 했는데 훗날 알고 보니 이 오빠가 바로 여자들을 꿰어서 율랑녀로 팔아넘기는 밀매 조직의 끈앞불이었다. 일테면 여자아이는 사랑하는 오빠가 진 빚 대신에 광주의 카페 같은 곳에서 며칠만 지내주면 데리러 오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웬걸 여자아이가 막상 광주로 와보니 여자아이를 기다리는 것은 콜걸 조직이었고 광주의 손님방에서 도망치려다가 들켜 여수로, 여수에서 다시 이 섬으로 팔려오게 된 시기였다. 그녀는 여러 번 전매되는 과정에서 빚도 적지 않게 늘어나 300만 원이 넘었다. 섬에 대한 마음의 준비 하나 없이 장난처럼 팔려와 줄곧 눈물바람인 여자아이를 앞에 놓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난감한 마음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녀는 이 아이가 빚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려야 하지? 스스로에게 물었고 어쩌면 이 아이는 오래도록 못 갚을지도 모른다.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곳에 팔려오기 전까지 크게 마음에 맺힌 일 없이 살아온 여자의 모질지 못한 심성이 차라리 걱정스러웠다. 이 아이는 몇 년이나 저 뱃사람들이나 관광객들, 심지어는 간단하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자신을 내던져야 비로소 마음에 맺힌 것이 생겨 모질게 될까. 그러자 그녀는 엉뚱하게도 200만 원이라는 빚을 갚기 위하여 자신이 보낸 22부터 26까지의 숨가쁘던 나이가 떠올랐고 뒤이어 갑자기 가슴 밑바닥에서 피어오르는 한기를 느꼈던 것이다.
아무래도 몸살이 난 모양이야. 한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미처 깨닫지 못한 그녀는 여자아이를 미경이에게 맡기고 방으로 들어와 곧장 이불을 둘러쌌다. 그러나 한기는 전혀 가셔지지 않은 채 오히려 이번에는 그녀의 가슴에서 온몸으로 번져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기에 시달리며 그녀는 무심코 그녀가 알고 있는 이 섬의 모든 것들을 눈앞에 떠올리기 시작했다. 기실 이 섬의 풍경이란 가령 그녀에게는 무슨 낡은 치부책의 닳고 다른 표지 같은 것이어서 그녀의 뇌리에 있는 이 섬의 풍경치고 그녀의 손때가 붙지 않은 풍경은 없을 터이었다. 일테면 약국집 막내 녀석의 어금니에 생긴 충치에서부터 남일여관 주인집의 강아지 새끼들과 어업 통제소의 새로운 전경의 술버릇이나 심지어 어협 공판장 마당에 버려진 채 썩어가는 정어리 따위 잡어들에 이르기까지 이 섬의 구석구석마다 그녀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었다. 거리는 여객선 터미널에서부터 시작하여 호리병 모양의 부두를 따라 이어지다가 우체국과 면사무소를 지나 제빙 공장에서 끝나며 한 폭의 풍경화를 이룬다. 파도다방, 평화선 다방, 남일여관, 유정여관, 여로 스탠드룸, 백도다방, 가로등, 풍란 카바레, 동백여관, 마도로스 다방, 1번지 여관, 이화다방, 원살롱, 스탠드룸 사계절, 상록스 다방, 한일살롱, 본도 식당. 호리병의 바닥을 이루는 좁고 짧은 거리에 비해 다닥다닥 붙은 채 넘쳐나는 간판들이야말로 어쩌면 그녀가 떠올리는 풍경화의 주제일 것이다. 그 풍경화 속에는 보일 듯 말 듯 미세한 선 하나, 아지랑이처럼 흐릿한 색채까지도 그녀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은 없다. 적어도 이 섬은 그녀와 한 몸 같은 것이었다. 어쩌면 그녀에게 있어서 7년이란 세월은 바로 그녀가 이 섬과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쓴 시간인지도 몰랐다. 그렇듯 익숙한 솜씨로 풍경화를 펼치다 말고 그녀는 문득 진저리를 치며 놀랐다. 그녀가 펼친 풍경화에는 그토록 익숙한 선과 색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녀로서는 처음 대하듯 전혀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까닭을 알지 못한 채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을 크게 뜬 눈으로 지켜보았다. 낯선 풍경화 속에서는 지금껏 바닷바람과 파도소리 속에 그녀와 함께 죽은 듯 움츠려 있던 거리가 아연 어떤 활기를 띤 채 심지어 가장 미세한 선 하나, 가장 흐릿한 색채까지도 알 수 없는 긴장에 휩싸여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껏 이 풍경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갑자기 하나의 또렷한 의미가 되어 나타난 것인지도 몰랐다. 이 작은 거리의 집집마다 미어 터질 듯 내건 간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녀는 어느 순간 진저리를 치며 깨달은 것이었다. 기다림. 그랬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었다. 마치 벼랑에서 몸을 던지듯 모진 마음으로 그녀가 7년 동안 죽어왔던 바로 그 기다림을 풍경화 속의 거리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그녀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풍경화 속의 사태를 깨달았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아니 어쩌면 그녀가 이 섬에 대해서 알기 훨씬 전부터, 아니 어쩌면 가난한 일본 어부들이 바위와 모래밭과 키 작은 관목과 갈대만 우거진 무인도에 어항을 만들 때부터 이 거리는 단 한 가지만을 의미했던 것이다. 바다를 향해 줄지어 늘어선 이 거리가 그토록 오래 의미해온 것은 바로 기다림이었다.
이었다. 파도다방, 평화선다방, 남일여관, 유정여관, 여로 스탠드룸, 백도다방, 가로등, 풍란카바레, 동백여관. 저 무수한 간판들은 날마다 무엇을 기다렸던 것일까? 마침내 그녀가 알고 있는 약국집 막내 녀석의 충치에서부터 남일여관 주인집의 강아지 새끼들과 어업 통제소 전경의 술버릇이나 심지어 어업 공판장의 썩은 정어리들까지 그녀에게는 결국 기다림뿐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막다른 곳에 몰린 기분이었다. 해종일 바닷바람과 파도소리 속에 잠들어 있던 거리는 저녁이 되면서 아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하루 동안의 낚시를 끝낸 낚시꾼들이나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돌아다니던 관광객들이 영 삼아 다방이며 술집 혹은 여관으로 스며들면 집집마다 파도 소리를 넘어서서 낡은 유행가 가락이 모성해진다. 나영이와 다투었던 사내들이 낙원정을 찾아온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다.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대문 밖에서 약간 쑥스러워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자 이어 소정이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뒤따랐다. 어머나, 아까 사기꾼들이야. 그러자 미경이의 의아한 목소리가 뒤따랐다. 사기꾼들이라니? 왜 아까 사진 찍던 지들 있잖아. 정말? 이번에는 나영이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방문을 나서며 나영이를 보자. 이봐요, 구역질하니까 능청 떨지 말고 빨리 꺼져요. 하던 때와는 달리 나영이는 구태여 어떤 반가움을 감추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나영이를 가볍게 흘기며 말했다. 뭐하니? 빨리 마중 나가지 않고. 그녀가 저마다 날아갈 듯한 한복으로 치장한 미경이와 나영이 그리고 소정이와 심지어 진학까지 앞세워 대문으로 나가자 그녀들의 기세에 사내들은 대뜸 놀란 얼굴을 한 채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주춤거렸다. 그녀는 무언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한 사내들을 향해 쐐기를 박듯이 허리를 굽혔다. 어서 오세요. 저희 낙원정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를 뒤따라 아가씨들이 깍듯이 허리를 굽혔고 사내들은 무언가 망설이는 기색에서 이제는 숫제 곤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곱슬머리 사내가 쭈삣거리며 말했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녀는 곱슬머리 사내의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말머리를 잘랐다. 이런 곳도 다 사람 사는 곳이랍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요? 얘들아 못들하니 빨리 안으로 모시지 않고. 미경이와 소정이가 껴안다시피 사내들을 방으로 데려갔다. 사내들은 방에 들어와서도 아직 곤욕스러운 표정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풋내기들이야. 그녀는 사내들에 대해서 어쩐지 장난스러운 기분이 든 것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아직 손님들이 몰려오기에는 이른 시간이기도 했지만 구태여 그녀는 아가씨들을 모두 불러 사내들에게 인사를 시켰다. 첫 손님이어서 저희 집 아가씨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말씀하셔요. 그러자 곱슬머리 사내가 말했다. 아니, 누구든 괜찮아요. 마음도 좋으셔라. 그럼 제가 정해드릴까요? 그녀의 말에 나영이가 사내들보다 먼저 나섰다. 언니, 제가 남겠어요. 그녀는 나영이의 얼마쯤은 도전적인 시선을 마주 건너다 보며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비교적 감정의 기복이 심한 나영이의 마음의 변화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나영이로서는 사내들에게 시비를 거는 그 순간부터 은근히 그들을 기다렸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래,
나영이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아이야. 그녀에게 있어서 나영이는 마치 풀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았다. 나영이가 섬에 온 첫날, 그녀가 섬에서 혹은 낙원정에서 살아가며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 운을 떼자마자 나 전에도 섬에서 지낸 적 있어. 비록 여기는 아니지만 언니가 나에게 신경 써주는 것은 고맙지만 나는 원래 잔소리는 질색이거든. 언니, 내 말 알겠지?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설교는 그만. 나영이는 그녀로 하여금 열린 입을 닫을 겨를도 없이 놀라게 만들었다. 그녀가 그렇게 놀라서 아니 섬에 있었다면서 또 왔단 말이야? 더듬거리며 묻자. 왜 섬이 어때서? 한술 더 뜨는 것이었다. 너 정말 몰라서 묻니? 알아. 하지만 맘먹기에 달렸어. 어떻게 생각하면 목돈 모으기에 섬만한 곳이 없어요. 도시에 있어봐. 옷 사입으랴, 구경 다니랴, 군것질하랴. 거기에다 어떤 쓸개 빠진 년들은 기둥서방까지 만들어서 뒷수발하랴. 쓸 곳이 오죽 많아? 여기는 쓰고 싶어도 돈 쓸 데가 없잖아. 나 전에 있던 섬에서 1년도 못 돼서 빚 다 갚고 나갔어. 물론 빚도 많지는 않았지만. 여기 오면서도 마찬가지야. 나영이는 100만 원이 채 못 되는 빚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섬에 온 바로 다음 날부터 하루에 6천 원씩 붙는 일수를 들어 그녀를 또다시 놀라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영이가 한 번도 일수를 거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런 나영이는 그녀가 200만 원의 빚을 갚는데 4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알자 드러내놓고 혀를 찼었다. 모르긴 해도 언니, 이 생활하기 전에는 고생이라는 걸 몰랐을 거야. 차라리 언니한테는 섬이 체질에 맞을지도 몰라. 도시였다면 언니는 틀림없이 지금까지 빚을 못 갚았을걸? 나하고 내기를 해도 좋아. 그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나영이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을 것이었다. 그녀로서는 이제가 23살밖에 안 된 나영이에 대해서 당차다고 칭찬을 해야 할지 아니면 황폐하다고 욕을 해야 할지 얼른 가르지를 못했다. 그녀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나영이는 안경 쓴 사내 옆으로 갔고 그녀는 진아를 곱슬머리 사내 옆에 앉혔다. 섬에 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아의 상대로는 거친 뱃사람들이나 나이 많은 관광객들보다 무언가 폼잡는 풋내기가 그래도 낫겠다 싶은 그녀의 배려였다. 미경이와 소정이가 나간 다음 이윽고 술상이 들어와 술자리가 시작될 때까지 그녀는 기이하게도 자신이 사내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러한 스스로에 대해서 언짢은 느낌이었다. 오늘 내가 왜 이러지? 무언가 약간 역겨운 구석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한편에 얌전한 데도 있는 그저 평범한 손님들인데 하긴 이런 풋내기들도 오랜만이지. 아니 그렇다고 내가 구태여 신경을 써야 할 이유는 없잖아? 그건 그렇고 내가 아침부터 이상했어. 전에 없이 멀미 기운이 나지 않나. 가슴이 다 두근대질 않나. 오후부터는 엉뚱하게 한기까지 났었잖아. 저야 낙원정에서 할머니이지만 우선은 제 잔을 한 잔씩 받으셔요. 그래야 아가씨들 술이 더 맛있거든요. 그녀는 맥주병을 들어 먼저 안경 쓴 사내의 잔에 기울였다. 그러자 사내가 술을 받으며 바보로구먼 엉뚱한 소리를 했다. 어머, 뭐가요? 그녀가 되묻자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을 몰라. 그녀는 새삼스럽게 그러는 안경 쓴 사내를 건너다 보았다.
그녀의 시선을 맞받은 사내는 진지한 눈빛이었는데 생각 탓이었을까? 그녀를 지나쳐서 어딘가 막막한 곳이라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자 사내의 눈빛에 겹쳐 문득 자신을 무언가 막다른 곳으로 몰고 가던 예의 낯선 풍경화가 어른거리는 것이었다. 언니, 왜 그래? 술을 다 흘리고? 나영이의 놀란 눈을 마주 보고서야 그녀는 사내에게 술을 따르는 자신의 손길이 떨리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 죄송해요. 너무 과찬을 하시는 바람에 그만. 그녀는 애써 웃으려 했으나 웃음 대신에 얼굴에 근육이 굳어져 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다. 안경 쓴 사내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어쩔 수 없이 날카로워져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비로소 낮에 나영이가 사내들에게 드러내던 반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봐요. 난 대개 같은 사람들만 보면 구역질이 난다고요. 쥐뿔도 아닌 것들이 폼 잡고 잘난 척 뻐기는 꼴이라니. 그때 나영이는 곱슬머리 사내의 커다란 사진 가방을 힐끔거렸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만나자마자 대뜸 흰소리를 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녀는 사내에 대한 반감보다는 사내가 그녀를 향해 아무렇게나 집어던진 한마디의 말에 더욱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을 몰라. 그녀가 이 섬에 온 후로 처음 들은 이상한 그 말. 아니 어쩌면 그녀가 이 세상에 태어난 후 처음 들은 것인지도 모를 그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녀는 미처 깨달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사내로서도 그냥 폼이나 잡는 풋내기답게 아무 뜻도 없는 말을 괜히 멋부려 한마디 슬쩍 던진 것인지 몰랐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그녀에게 건너오자마자 저 낯선 풍경화는 또 다른 의미가 되어 그녀를 무언가 막다른 곳으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한순간 그녀는 자신이 천길 절벽 끝에라도 선 듯 아득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러한 자신이 무엇보다도 분했다. 저에게도 한 잔 주시겠어요? 그녀의 입술을 비틀고 가까스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그렇게 웃으면서 사내를 건너다 보았다. 드리고 말고. 안경 쓴 사내는 이제 가늘게 웃는 눈빛이었는데 조금 전의 진지함 대신에 가벼운 장난기가 알 듯 모를 듯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사내가 잔을 비워 그녀에게 건넸고 그녀는 사내의 잔을 받자 단숨에 마셨다. 그러자 그녀는 술과 함께 어떤 말이 그녀의 목줄기를 타고 꿀꺽 넘어가는 것을 느꼈다. 섬에 차라리 동백꽃 같은 것은 안 피었으면 좋겠어. 낮에 들었던 나영이의 말이 목줄기를 넘어가자 이번에는 그녀의 시야 가득히 지천으로 핀 동백꽃들의 붉은 색감이 펼쳐져 왔다. 그리고 그 붉은 색감과 함께 무언가 닥치는 대로 짓뭉개버리고 싶은 충동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꾸물거리며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눈꼬리를 빳빳이 세워 안경 쓴 사내를 건너다 보았다. 참, 인사가 늦었네요. 얘들아, 인사 올려야지. 그녀의 말에 나영이가 안나영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고 그녀가 그런 나영이를 말렸다. 누가 너더러 그런 인사를 하랬니? 정식으로 해. 그녀가 시선은 여전히 사내에게 향한 채 자리에서 일어서서 저고리의 옷고름을 풀었고 언니, 도대체 왜 그래? 나영이가 볼멘 소리를 질렀다. 손님께서 날더러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시잖니? 당연히 보답해 드려야지. 너희들도 잔만 밟고 벗기나 해. 언니 미쳤어. 나영이는 여전히 볼멘 소리를 내면서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그녀의 기세에 놀려
엉거주춤 일어서며 저고리의 옷고름을 잡았고 진아가 큰 눈을 더욱 크게 뜬 채 자리에 앉아서 그녀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진아를 싸늘하게 흘기며 말했다. 이 섬에서 살아서 나가고 싶으면 너도 빨리빨리 벗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거다. 또 아니, 그렇게 살다 보면 7년 후 어느 날 너보고 아름답다는 사람이 나타날지. 그녀는 치마를 벗으면서 안경 쓴 사내를 내려다보았고 속옷을 벗으면서 그리고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으면서 사내를 내려다보았다. 그렇게 그녀가 먼저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 되었고 이윽고 나영이와 진아도 그녀를 뒤따랐다. 그녀는 그렇게 알몸이 되어 사내들에게 인사를 했다. 서숙희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번에는 나영이와 진아가 사내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는 만약 자신이 이런 짓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자신은 장난기를 반짝이며 가늘게 웃고 있는 사내의 얼굴을 짓뭉개려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직도 제가 아름답게 보이세요? 안경 낀 사내는 잠시 그녀를 지켜보는 시선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런 사내의 목을대가 꿀꺽 하고 크게 움직였다. 말은 침이라도 삼킨 것일까? 아니면 미처 내뱉지 못한 말이라도. 그녀는 그런 사내에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인사에는 칠해로 꽃값을 주는 법이랍니다. 안경 쓴 사내가 잠자코 지갑을 꺼내더니 집히는 대로 돈을 꺼내어 몇 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정도면 될까? 돈은 되었지만 직접 주세요. 그녀의 말에 사내가 무슨 뜻인지 하고 눈으로 물었고 그녀는 자신의 벌거벗은 허벅지 사이를 턱짓해 보였다. 여기가 꽃이에요. 이게 저희들의 인사법이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사내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까지는 안 되겠는걸? 어머, 왜요? 부끄러우세요?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에게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 사내의 눈빛이 안경 속에서 너무 진지해 보여서 그녀는 하마터면 이건 장난이에요 하고 소리라도 지를 뻔하였다. 그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대신에 옆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야 잔인할 게 조금도 없는걸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내가 옆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그렇지 못해. 왜 그렇지요? 나는 지금도 아가씨가 아름다우니까. 그녀가 사내들의 방을 나와 다른 손님들에게 간 다음에도 안경 쓴 사내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당연히 안경 쓴 사내를 마음속으로 욕하였다. 건방진 자식, 건방진 자식, 건방진. 그러나 사내의 말은 결코 귓전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사내의 말은 마치 지천으로 번거러지는 동백꽃들의 붉은 색감처럼 그녀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짓뭉개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 무엇인가에게서 그녀 자신이 짓뭉개져 버리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고는 하였다. 그녀는 그 충동을 견디지 못하여 손님에게 술을 따르다 말고 불현듯 몸을 비틀었고 젓가락 장단에 맞추어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목청이 보이도록 크게 입을 벌려 노래를 부르다 말고 몸을 비틀었고 손님의 썩은 내나는 입에 입술을 막긴 채로 부르르 떨며 몸을 비틀고는 하였다. 건방진 자식, 건방진 자식, 건방진. 그러다가 그녀가 끝내 시비를 걸고 만 것은 쥐치잡이 트롤러선 선장 일행의 술자리에서였다.
새벽같이 부두에 닻을 내리고 기관을 수리하고 있던 그들은 오후 무렵에 수리를 끝내고 돼지를 잡아 선체에 피를 바르고 고사를 지내더니 고사 끝의 술자리가 마침내 낙원전까지 이어진 모양이었다. 그녀가 미경이와 소정이를 데리고 발가벗은 채 인사를 끝낸 후 관습대로 꽃값을 요구하자 선장이 미경이와 소정이의 허벅지 사이에 10,000원짜리 한 장씩을 찔러주었다. 그리고는 빤한 시선으로 그녀를 건너다보는 것이었다. 어쩌면 선장은 그녀에게 가벼운 장난이라도 걸고 싶었는지 몰랐다. 어머 선장님, 저는 잊으신 거예요? 그녀가 선장을 향해 눈을 흘기는 신용을 하자 니도 소위 꽃이라 이기가? 선장이 여전히 빤한 시선으로 그녀를 건너다 보았다. 꽃 중에서도 가장 예쁘다는 호박꽃이지요. 주제를 알기는 알지만서도 무신 호박꽃이 자갈치 시장 생선 썩은 냄새를 풍기노? 선장의 말에 가판장과 통신장이라는 일행이 손뼉을 치며 웃어댔고 그 웃음 끝에 통신장이 나섰다. 행님요, 이얼라 쌍판 좀 보소. 생선 썩은 냄새 안 나게 생겼는겨? 아무리 섬이락해도 이런 할머니를 앉혀놓고 꽃값 달락하는 거 너무했다 아이가. 야, 우리가 뱃놈들이라고 거저 몰락하는 모양인데 도대체 네 몇 살이나 처먹인 기고? 그녀로서는 차라리 그가 고마울 지경이었다. 그녀의 몸을 비틀리게 하던 어떤 충동이 급기야 그를 향해 무슨 분수처럼 솟구치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그래, 네 할머니하고 동갑이다. 옛다. 네 할머니가 주는 술. 그녀가 그의 얼굴에 술을 뿌렸고 난데없이 술벼락을 뒤집어 쓴 그가 재빨리 일어섰다. 인연이 뒤질라고 환장을 했나? 그가 그녀를 향해 손을 휘둘렀고 그녀는 구태여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투박한 손바닥의 감촉을 귓삼에 느끼면서 그녀는 입속에서 그것을 세었다. 1번, 2번, 3번. 그러자 선장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마, 됐다. 그만해라. 그녀는 어느새 입안 가득히 짭짤한 것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이건 피가 아니다. 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얼결에 그녀는 그것을 삼켰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입안에서 목구멍을 지나 가슴에 이르는 부위가 마치 박한입이라도 삼킨 것처럼 환해져 오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화환한 느낌 속에서 그녀는 또다시 안경 쓴 사내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지금도 아가씨가 아름다우니까. 안경 쓴 사내의 목소리가 들리자 대뜸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눈물은 아직도 벌거벗은 그녀의 젖꽃 판에 뚝 떨어졌고 그녀는 그 소리가 뜻밖의 크게 들리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젖꽃 판에 떨어지는 눈물방울 소리를 듣는 짧은 순간 아직도 눈물이 어른거리는 그녀의 시야에는 앞뒤도 없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동백꽃 한 송이가 어디론가 뚝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전혀 엉뚱하게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떨어져가는 동백꽃을 바로 안경 쓴 사내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상상했다. 에이, 재수 없을락하니 별것이다 찍자를 분노마. 행님요, 나 혼자 배로 갈랍니다. 통신장이 엉거주춤 일어선 자세로 선장에게 말했고 잠깐만 기다려요. 그녀는 황급히 통신장의 소매를 잡았다. 와, 시럽이라도 받을락고? 그녀는 잔뜩 비아냥거리는 통신장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며 단도직입으로 불쑥 말을 내밀었다. 날 데리고 가요. 뭐라고? 통신장의 놀란 두 눈이 그녀를 향해 크게 열렸고 그녀는 그의 놀란 눈을 짐짓 무시했다. 날 데리고 외박 나가라고요.
비로소 그녀의 말뜻을 깨달은 통신장이 이번에는 아예 입을 절반쯤 벌렸다. 시방 네 얘기는 나랑 하룻밤 자자는 거 아이가? 그래요. 무슨 얘긴지 알겠지만서도 괴기 잡으러 나온 사람이 가스나 껴안을 돈이 어딨노?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나랑 함께 가기만 하면 돼요. 제발 부탁해요. 그녀가 다시 울 듯한 표정으로 조르자 통신장은 드러내놓고 그녀를 향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내사 꼭 여시한테 홀린 거 같구마. 이봐라. 니들 이거 혹시 바가지 씌우는 수법 아니가? 그때 선장이 웃으며 나섰다. 야 치아라. 술이나 더 마시다 일어나야 된다 카이. 통신장이 안 됐지만 오늘은 안 된다 아이가. 이따 자정에는 출항할 기다. 이건 좋다 말았다 아이가. 행님이요. 누구 좆골래 죽는 꼴 볼랐고 오늘 밤에 출항할락 합니껴? 하룻밤 배 놀림은 얼마 깨지는 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자그마치 300씩 깨진다. 어디 그것 보니가 화대며 여간비는 우야노. 니는 그렇다 치고 다른 선원들은 누가 공짜로 준다더냐. 선장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는 불현듯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칫 무너져 내릴 듯 비틀거리는 몸을 바로잡으면서 또다시 그녀의 시야에 어른대는 안경 쓴 사내의 얼굴을 보았다. 안경 속에서 사내의 작은 눈은 그녀를 향해 알 듯 모를 듯 희미한 장난기를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식은 안 될걸. 그녀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사내의 목소리를 거의 들었다.